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김광일 선배는 오늘 아침에 가장 눈에 띈 뉴스가 뭐셨어요? 아 그러니까 뭐 그 이승철의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예. 네. 그럼요. 어느 영화와 같은 날들이 그리워하며 네. 근데 네버엔딩 스토리를 네. 우리 대통령이 뉴욕에 가서 그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예. END 엔드로 끝내겠다. 엔드로 끝내겠다. 네. 그래서. 한반도 냉전을 끝내겠다. 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오색 응원봉 얘기하는 건 도대체 무슨 나 그건 뭐 무슨 생각인 거예요? 아니 가서 전직 대통령 얘기는 또 왜? 아니, 그건 이제 유엔 의장국의 연설이 아니라 그건 국회의장의 연설인 거예요. 우리나라 연설인 거지. 네. 국내에 대해서 뭘 민주주의를 회복했느니 말았느니 그러니까. 아,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네. 놀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외국에서는 야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나라인가 보다. 그러게 말해요. 국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무슨 소리 하는 아, 거예요? 뭐래? 저 뭐래? 저 무슨 뜻이야 저게? 이거예요. 자, 근데 지금 대통령이 사실은 의미 있는 연설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현장에서의 언어라는 건 굉장히 좋은 단어로 다 포장이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뭘 할 거냐 이거는 이제 돌아와서 하나둘씩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조선닷컴 이제 댓글을 한번 봤더니 조선닷컴 댓글에는 이 대통령 END 엔드로 한반도 냉전 끝내겠다 요거에 대한 가장 많은 응원을 받은 글이 퍼주겠다는 얘기를 참 길게도 하네. 뭐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메시지 숨은 메시지가 뭐라고 보십니까? 숨은 메시지요. 네. 이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DNA를 네. 그냥 그대로 또 보여주는 그러니까 시대가 20 몇 년이 저는 이 연설이 만약에 2000년쯤이라든가 네네네. 그때 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네. 25년이 지났고 맞아요. 이미 처절한 실패로 돌아간 얘기를 네. 똑같은 얘기를 고장난 레코드판 틀듯이 또 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END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E는 익스체인지 Exchange. 교류하겠다는 교류. 거고요. 네. 교류하겠다. N은 네.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뭐 정상화하겠다 뭐 정상화하겠다. 그런 건가 봐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D가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 아. 비핵화하겠다. 그러니까 네.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겠다라는 건데 장명 하나를 했었네. 일단 저는 첫 느낌이 이런 정말 그 팬시한 말장난 좌파들의 네. 정말 지겹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그다음에 말 자체도 잘 안 맞더라고요. 이가 무슨 익스체인지라는 게 무슨 이게 교류라는 건 교류라는 말은 아니죠. 네, 익스체인지는 교환이죠, 교환. 물물 교환하는 네. 거잖아요. 하여간 이런 식의 말장난 너무 지겹고 국민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라는 저는 느낌이 처음 들었고 이 제일 떠오른 장면이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인가 부시 미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첫 전화 통화를 했을 때 그때 기억이 저는 났어요. 그게 나중에 그때 이제 부시가 어떻게 전화를 받았는지가 나중에 이제 그 공개가 됐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2000년 말에 노벨 평화상 받고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아셈 뭐 정상회의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 유럽 정상들이 와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한번 만나려고 막 줄 서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햇볕 정책으로 이제 그 완전히 세계 정세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였는데 부시가 갑자기 이제 당선이 된 거예요. 첫 전화 통화를 하는데 햇볕 정책을 막 구구절절 설명을 한 거죠. 나중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한참 듣다가 이 전화기 여기 이렇게 맞고 네. 옆에 있던 사람들한테 Who does this man think he is?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누구라고 생각하길래 나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마치 네. 학교 훈장님처럼. 그 디스맨이라는 말이 이제 크게 그 디스맨이 논란이 그때 한 번 됐어요. 하고 나중에 또 한 번 네. 합니다. 네. 기자회견 때 또 한 번 해요. 근데 이제 기본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시는 악의 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을. 근데 그거를 자꾸 우리는 교류하고 협력하고 비핵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랑. 근데 그때에 비해서도 25년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그 국제 정세를 통해서 냉철하게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일하게 얻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좌파들 여전히 비핵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1, 2, 3단계, 3단계는 사실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끼리 뭔가를 이렇게 타협을 할 때도 자 우선 이거 해결합시다. 그다음에 이걸 합시다. 이렇게 되면요.
두 번째 단계는 안 되는 경우가 99%예요. 사람이 이상하게 심리가 하나를 해결해 놓고 나면 일단은 마음이 풀어져요. 저는 이게 굉장히 고급 거래 기술이라 생각하는데 안 될 것 같을 때는 1단계 설정해 놓고 그거를 타결합니다. 그럼 2단계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도 더더군다나 END 3번은 그냥 말만 해놓는 거죠. 말만 안 된다는 걸 전 알 거라고 봐요. 오히려 D 부분에서 그러니까 네. 비핵화 부분에서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결의 경우에는 IAEA 등에 신고를 하고 검증을 받아야 되지만 요 중단은 핵미사일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어요라는 구도 약속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검증 과정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북한 핵에 대해서는 후퇴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제네바 합의부터 네. 95년 9.19 공동 합의까지 동결이라는 얘기는 이미 북한과 했고요. 네. 그 동결이라는 의미를 계속 반복적으로 깨왔던 게 북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동결 얘기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완전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걸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에 맞서서 북한은 완전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다. 비핵화 포기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붙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나라가 동결을 꺼낸다라는 것은 그렇죠. 다시 한번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렇죠. 의미인 거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도 포괄적 비핵화라는 걸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단계별 비핵화를 꺼냈는데 단계별 비핵화도 아니 그거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동결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더 그 조건을 더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가 굳이 물러나느냐. 그리고 동결이라는 자체는 추가적으로 핵을 안 만들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당신들의 핵을 인정하겠어요라는 것도 되는 거잖아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지금 우리 스스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제 이른바 단계절 해결책 3단계가 됐든 뭐 네. 5단계가 됐든 뭐 저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왕따가 되는 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그 국제사회에서 그쪽에 이제 이런 일을 쭉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프랑스 외교관들, 영국 외교관들, 뭐 미국, 뭐 캐나다 어느 쪽이든 이제 제2의 문재인이 나왔네. 이제 이런 느낌 가질 겁니다. 그쵸, 그쵸. 평화 타령을 또 하네. 그렇다면은 가령 단계별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는 단계별로 북한 입에다가 떡을 주겠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북한 제재에 동참했던 국제 사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하고 동의 지금 얻었습니까? 가령 국제 사회가 일치 단결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중국 빼놓고 말이죠. 그러면 그 동참했던 국가들하고 사전 협의가 있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지. 아니면 우리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이 얘기를 꺼내놓고 있는 거지. 아니 우선 당장 엊그제 김정은이 그랬잖아요. 제1차 사명이 있고 제2차 사명이 있다. 1차 사명은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 2차 사명은 여차제 가면 반격을 해가지고 한국을 괴멸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다음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묻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신이 갖고 있는 제2차 사명은 뭐야? 그 단계별로만 있고 우리는 사명 없어? 가령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그 한미일 3개국 외교장관들이 만나서 뭐 공동 성명을 내놨는데 거기에는 원문에는 한반도 비핵화로 돼 있는데 우리 외교부가 국내용으로 보도자료 뿌린 거에는 뭐 한반도 비핵화 원래는 북한 비핵화라 돼 있는 것이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그 END, 뭐 냉전을 종식시키고 네. 또 뭐 상호 교류를 하고 네. 뭘 하고 뭐 정상화를 하고 뭐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메아리가 없는 그런 왕따 되는 길.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나라 다니면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보증쓰고 다녔었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나중에 북한에서는 삶은 소대가리라 소리 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네. 그 저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 END가 전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의 역사 인식은 이 정도입니다. 저의 글로벌 정세 인식은 저와 우리 대한민국 민주당과 좌파의 글로벌 정세 인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종식 선언 같아요.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아직 보셨죠? 저희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갈 겁니다. 결국 그거는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스스로 이제 종식을 종원을 선언했다고 느껴지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며칠 전에 에버슈타트라는 그 미국의 네. 그 유명한 유력 싱크탱크 AEI인가요? 거기에 그뭐 석좌 연구원 뭐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한국의 민주당 그 좌파 중에서 제일 끝쪽에 가 있는 것이 이재명이었고 한국 대통령실이 한미 관계를 한미 동맹의 제일 큰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친북 친중 알 수 없는 친북 친중 유화책 그다음에 정동영 이종석 임명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북 인권 보고서 내지 않은 거 하나하나 다 적실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제 쐐기를 박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맞아 우리의 본질은 이거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 할 때 마치 엄청난 그 이벤트가 있고 막 다 해줄 것처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북한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 정도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결국 안 믿은 거죠. 영변 냉각탑 폭파할 때 미국 CNN이 중계까지 했었는데 실제로는 쇼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이미 다 입증이 됐었고 트럼프가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노딜이 된 건데 그때 한번 경험을 했던 트럼프가 지금 이런 그 상황을 믿고 또다시 뭔가를 큰 빅딜을 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테면 기존에 이제 다른 보수당의 대통령들하고는 국방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의무감이라든가 이것과의 결이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좌파 진보 진영에서는 결국은 종전선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밑자락들이 결국은 한미 동맹을 좀 완화하고 해체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거를 지렛대로 해서 한국에서 돈을 더 빨아가거나 뭐 이런 종류의 지금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전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굉장히 생각을 민감하고 해요. 위험한 건데요. 네. 종전선언 아니 종전선언이 왜 나쁘지? 서로 우리 전쟁 끝난 걸로 공식적으로 도장 찍자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종전선언 다음 말이 다 준비돼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건데 네. 전쟁이 끝났으니 한국 땅에 미군 뭐하러 있느냐? 그렇죠. 유엔 사령부 뭐하러 있느냐? 유엔 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그렇죠. 이제 이 다음 말이 괄호 열고 닫고 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다는 맞습니다. 건데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가기 전에 영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어요.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굴종적 생각이다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도 참 저는 유감인 것이 이걸 주한미군이라고 안 하고 외국 군대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땅에 있는 외국 군대는 네. 미군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감을 느꼈을 때 국민 정서에 있을 때 주한미군 하면은 우리가 친근감을 느낄 수가 있지만 외국 군대 그런 백타적이죠. 반드시 나가야 될 뭐 그런 느낌이 맞아요. 완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걸 외국 군대라고 쓱 들러치기를 하면서 뭐 굴종적 생각 이랬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생각 속에 이렇게 쭉 들어있는 네. 이 로드맵은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 예. 저는 이런 추상적인 말들이 결국은 자국으로 돌아와서는 구체적인 이런 어떤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구체화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사실은 앞으로 이제 결국은 종전선언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계속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 워싱턴 조야에 있는 그쪽에 이제 정치인들이나 외교관들이 들을 때 아까 지금 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좌파 정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또 한번 노정하는구나. 네.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주한미군 철수 관련해서 우리가 그 잊지 말아야 될 역사의 교훈이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입니다. 1948년 12월에 소련군이 북한에서 다 철수해요. 네. 그러면서 미군도 나가라 이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소련이 압박하고 국내 좌파들이 이제 다 벌떼처럼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인 1949년에 일어나는 일이 국회 프락치 사건인데요. 그때 북로당 그러니까 김일성의 북로당 계열과
박헌영의 남로당 계열이 총 결집해가지고 우리나라 국회 재헌의회죠 그때 48년 5월에 맞습니다. 구성된 재헌의회를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대통령도 국회에서 뽑을 때였기 때문에 국회를 뒤집으면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남로당의 이삼혁이라는 공작원이 가명이 하사복인데 이 사람이 48년에 들어와서 48년 말에 들어와서 49년 2월에 제일 처음에 국회의원 2명을 포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국회 소장파의 노일환이라는 동아일보 정치부장 출신이고요. 이문원이라는 의원 그 2명을 포섭해서 남로당에 가입을 시켜요. 그 3대 지령을 내리는데 첫 번째 왜군 철퇴안을 국회에 상정시켜라. 왜군이라는 게 외국 군대예요. 철퇴가 이제 철수입니다. 네. 실제로 이걸 이행을 해요. 2번이나 상정이 됩니다. 국회에. 2번이 부결이 돼요. 2번 지령이 뭐냐. 그게 여의치 않아지면 유엔 한국위원회에 미군 철수안을 건의하는 안을 제출해라. 3번이 뭐냐. 국회의원 100명의 연판장 서명을 확보해라. 왜군 철퇴에 대한. 그때 재헌의회가 200명이었기 때문에 100명이 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합니다. 거기에 이제 김약수라는 국회 부의장까지 해가지고 한국위원회 내고 국회의원 서명 몇 명까지 받았느냐? 62명을 받아요. 다행히 100명까지 안 넘었는데 62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발각이 돼요. 다행히도 국회 프락치 사건이 국회의원 13명이 체포돼서 전부 유죄 판결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재판받다가 6.25 전쟁이 터집니다. 한 명 빼고 다 월북해요. 다 월북해서 북한에서 이제 남로당 숙청할 때 다 비참한 최후를 맞는데 어쨌건 그 와중에 어떤 일이 결국 일어나느냐. 49년 6월 30일에 주한미군이 철수합니다. 4만 5천 명이 다 떠나요. 487명 군사 고문단만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이 사람들 때문에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결국 이런 것이 다 영향을 미친 거예요. 미군 철수에 대한 국내외적인 여론 압박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은 철수시킨 거고 그 미군이 있었다면 6.25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았겠죠. 6.25 전쟁에 우리나라 남북한의 사상자가요 500만 명입니다. 500만 명. 2천만 명 인구 중에 4분의 1이 숨지거나 크게 다친 거예요. 이런 민족 최대 비극이 그때 결국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그 역사의 교훈을 뼈 아프게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보수는 미군을 좋아하냐 이런 얘기들도 막 해요. 공격을 해요. 근데 이게 왜 미군을 좋아하느냐? 정말로 국민의 안전 때문입니다. 이를테면은 가성비 최고예요, 사실은. 북한의 핵이 저렇게 살아 있는데 주한미군을 철수를 하는데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우리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지는 거. 북한을 압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종전 선언을 해서 명백한 독립국이기 때문에 외정에 간섭할 수 없는 거죠. 다른 나라의 정치에 간섭할 수 없고 다른 나라의 침략적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치환을 해버리고 자주의식이 없다. 외국 군대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쉬운 말로 이제 비난을 해버리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 자주국방론을 아주 강하게 강조했었던 데가 이제 민주당이었는데, 네. 근데 그때랑은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확실히 출산율도 떨어지고 맞습니다. 우리나라 주둔 군인들도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그냥 무지성 의지하자라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당연하죠. 유지하면서 네. 그 안보를 잘 지키자라는 그 의미를 계속 퇴색시키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아 우리는 다른 데 의지 안 해도 돼. 네. 무조건 자주국방만 가능한 거야. 근데 그 기저에는 무슨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너무 좀 철진한 유행과 같은 사실 구호거든요. 그걸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한반도 평화론을 얘기하지만 얼마 전에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2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왔잖아요. 네. 북한에서 이미. 그렇죠. 떡줄놈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한반도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네, 네. 그리고 진보 진영인데도 최초로 북한에서 환영받지 않는 정권이 지금 이재명 정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진보 정권 중에서도 북한과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수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진보층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고 그마저도 북한마저도 지금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지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총장님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한마디로 김칫국 연설이다. 네. 떡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 마신 연설 뭐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김칫국 연설도 사실은 대통령이 되어서 유엔에 가서 20분 동안 연설을 하면서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유엔은- 서 있는 거는 사실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감동의 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현장에서 본 적이 있는데 예. 유엔 총회 연설 네. 하루에 수십 명 국가 원수가 연설해요. 그게 뭐 아니, 그래도- 각 나라 저 정상이 연설할 때 다 자리에 아무도 안 앉아 있고요. 몇 네. 개 나라밖에 안 앉아 있고. 다 신문에 그렇습니다. 톱으로도 나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구글 트렌드를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을 받고 있는가 봤더니 한 시간 전에요. 이재명 대통령만큼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이 많이 되는 게 누구냐.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이렇게 주제가 넘어간다고요? 네. 조이대 넘어가기 전에 기가 막혔다 지금. 조이대 얘기를 하겠는데 C급 패스였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아까 얘기하면서 네. 자주국방 얘기하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라는 네. 말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봤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자주국방을 강조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있지만 네. 한미 FTA가 노무현 정부 때 됐다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네네네. 전 세계적으로 세계의 그 미군 기지가 800개쯤 있습니다. 네. 최대 규모가 평택 미군 기지입니다. 어. 인원으로 보나 시설로 보나 평택 미군 기지를 제공한 것이 노무현 정부입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설명할지. 쟁하고 애들